안녕하세요. 문학을 삶처럼 이야기처럼 문학박사 선선미입니다. 저는 이시영 박사의 그리고 박상민 선생님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는 네 글자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치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소하지만 그리고 엄청 크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복잡해지게 하는 것에서 오히려 의미를 발견해냄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정말 사소하지만 대단한 내용입니다. 읽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미를 불어넣어서 사소한 곳에서 대단한 힘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은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기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박상민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 박상민 선생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녔대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은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뭔가를 뭐 기대어서 치료하려는 그런 의미를 보통 생각을 하지만, 박상민 선생은 꼬박꼬박 기도를 하면서 왜 내 삶을 이대로 두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러 다녔대요. 그렇게 따지러 다니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없자 어떤 이제 삶을 마무리함으로써 그런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마무리하려던 삶에서 다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당신의 존재는 모든 존재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알게 하는데, 자, 여러분 삶에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 삶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의 몸속에서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초능력이 다 있는데 이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증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면 우리가 국어시험에서 3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성적을 더 높여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난 국어는 안 되겠다, 수학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수학도 3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맞아요. 영어를 또 열심히 해보면 되는데 영어 공부 역시 마찬가지로 3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미적미적하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국어를 파도 되고 수학을 파도 되고 영어를 팠을 때에 분명히 초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내 주변에 3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한 명의 여자는, 이 3명의 여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20살이 되어고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전 생활을 하지 못하니 저절로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겠죠. 오후에 어스렁어스렁하게 일어나서 그냥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저렇게 늦장꾸러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채우고, 여러분들 애기 낳아보신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근데 신기하게도 아기를 낳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저귀를 빨고 기저귀를 놀고 개우고
애기 옷을 삶아서 입히고 애기 분유통 삶아서 분유를 타서 먹이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초등학교 가게 되자 우리가 이 여자가 몇 년 정도 이런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한 거예요. 최소한 7년, 8년을 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20대 초반을 그렇게 어영부영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 여자분은 아기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30대 중반부터는 엄청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초능력이잖아요. 모성애는 원래 인간, 특히 여자가 가진 초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한테 그게 30대가 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결국은 꼭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로고스가 그렇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이 무려 3명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를 그런 사사로운 것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 눈이 쌓여 있는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산을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진맥진하고 힘들어서 약간 굴렀어요. 굴러서 일어나 보니 발목에 부상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상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이 높은 산에서 내려가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무작정 일어나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살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리에 뼈가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일념을 가지니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초능력이 발휘되어서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원고 뭉치를 기록을 했는데 수용소에서 그 원고 뭉치를 빼앗기게 되죠. 그렇지만 프랭클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입에 썼던 원고 뭉치를 한번 빼앗긴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쓰기 시작해요. 이게 잘 알려진 죽음의 수용소라는 프랭클의 유명한 저서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의미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게 프랭클이 원고 뭉치를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치료가 무엇인지, 우리의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미 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 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한 사람은 처음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의미를, 성공이 더욱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의미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허무와 절망,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허감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허감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감은 우울감과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을 피폐해지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지향했던 어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충만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 사소한 것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주변 환경에 어떤 목표를 채운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서는 어떻게 의미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저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이렇게 손을 떠는 습관이 있어요. 손을 떠는 습관이 있어요 했더니 이제
보내주는 상담사가 뭐를 보내주냐면 저하고 지금 손 떠내시는 분하고 손떨기 시합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손떨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픽 웃으면서 네, 더 이상 손을 못 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떨기가 저절로 치유가 되고 눈을 많이 깜빡이는 사람 틱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자 의사가 우리 둘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눈 깜빡이 시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역설지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설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것과 마주서는 것을 역설지향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또 제가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인 불안, 대인 공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땀이 나고 힘드니까 방으로 숨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봄으로써 오늘은 한 번 만나고 내일은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봄으로써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을 역설지향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지향적인 치유 방법 뒤에는 반드시 유머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가 겪고 있는 사소한 일들을 엄청 짧은 유머로 바꿔봄으로써 우리는 치유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와 우울하다 내가 사귀었던 시간만큼 뭐 힘들어해야 되겠다. 모든 노래 가사가 다 내 가사처럼 들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라 이 남자야 잘 가라 이 새끼야 하면서 너 말고 다른 남자도 또 있다. 이런 사소한 농담 그리고 나는 가는 놈 안 잡고 오는 놈 안 막는다. 이런 농담 이런 유머를 한마디 함으로써 여러분은 치유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